9월을 들어서면서부터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이 안 될 때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산군이 있거든요.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상승할 때 시장을 이끌어왔던 업종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지금 1,400원을 두들기고 있으니까. 네. 이 외국인이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엄청난 물량이 매도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엄청난 물량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 먼저 요 오른쪽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30% 밑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30% 밑이라고 한다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이전처럼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거래 대금이 워낙 낮아져 있고 이거를 사줄 만한 매수 세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물을 출회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1,260원, 70원 대부터 1,350원대 갈 때까지 외국인은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6조 4,500억 샀습니다. 원달러율이 계속 올랐는데. 그러다가 9월 되니까 갑자기 돌변을 해서 약 2조 원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요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고, 회색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구간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밑에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위에 있고, 요 구간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위에 있고, 원달러 환율이 밑에 있다가, 9월 들어서 달러 인덱스보다 원달러 환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달러 대비 원화가 강하냐 약하냐의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0.5%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이 0.3%밖에 안 오르면 0.2%포인트 정도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7월 초부터 보시면은 8월 말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강도가 100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달러가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원달러는 덜 움직이네. 또 하나는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흐름들은 달러 대비로 있었고 나머지 통화 대비는 강세였습니다. 위안화 대비로도 특히 엔화랑 유로화 대비로는 엄청난 강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안 흔들렸었는데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9월을 들어서면서부터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수급이 지금 당장 좋아지긴 어렵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 달러 인덱스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외국인 수급을 뭐 단기적으로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외국인들 지금 저렇게 나오는 물량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약세가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수출 국가다 보니까 환차 이익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게 오히려 한국 경제를 탄탄하게 하는 위기 때 그 받침목이 됐는데, 이번에는 모든 세계가 다 약세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특별한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한국이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서 엄청나게 환차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환율 폭등 수혜주를 알려달라. 그렇지. 수출주 없냐? 네. 그러면 저는 꼭 그럴 때마다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IMF 때는 코스피가 한 3천 갔어야 되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한 5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근데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원달러 환율이 왜 오르는가, 원화가 왜 약세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피해 효과, 환율 효과보다 경기, QE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진짜로 환율 효과가 들어올 때는 환율이 쫙 올랐다가 좀 꺾이는 시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환율 효과와, 그러니까 피해 효과와 QE 효과가 같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하긴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 수출도
모멘텀이 둔화되는 데 이어서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는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은 남아있겠지만 경기, 수출, 그리고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지금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사실 이 환율 어떤 분들은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고 있다. 뭐 무역 적자, 네. 경상수지 적자 이러한 것들이 그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럼 이럴 때는 주식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분간은 떠나 있어야 된다.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주식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자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주식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안 될 때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산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이라든지 최근 워낙 급등을 하긴 했지만 달러도 좀 밀리게 된다면 사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또 요즘은 ETF 상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달러 달러 ETF, 채권에 대한 ETF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에 너무 오리엔티드 되기보다는 여러 자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신다면 주식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현금 보유 비중 최소한 30% 이상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속마음은 그냥 지금은 주식을 안 할 때 안 들고 있는 게 더 낫다. 속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손절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기 그렇죠. 때문에 손절을 못하죠.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30%는 가져가자. 현금으로 가져가자. 뭐 좀 방어적이신 분들은 50%까지 더 늘려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좀 장기 채권 ETF 그리고 뭐 달러 ETF 이런 쪽들을 고민하신다면 충분히 이에 대한 매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지표상으로는 안 좋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수는 올라가지 않지만 계속해서 순환 매장 네. 혹은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맞아요. 뭐 태조 이방원으로 표현되는 이 네. 주식들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되시죠. 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근데 또 끝물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네, 네. 많이 올랐고 이제 좀 빠지는 네. 하락의 징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 지금 우리가 어떤 주식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순환매인 것 같아요. 최근 태조이방원에 대한 니즈가 엄청 많았는데 최근 보시면 이렇게 좀 또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7월 초부터 7월 중후반까지는 반도체, 인터넷 이런 애들이 팍 튀었어요. 그러다가 이 업종들이 쉬면서 태조이병원이 이렇게 쫙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업종이 시장을 끌어가는 힘이 있다라기보다는 순환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짧게 대응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코스피 2380선, 2400 밑에 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도체하고 인터넷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가장 못난이들이 한번 올라와 주거든요. 우리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라고 끝나가고 보는데 있다. 끝나가고 있다로 보면 네. 마지막은 반도체가 장식할 것이다. 반도체하고 인터넷. 유일하게 올해 저점 수준을 위협하거나 거의 다 와 있는 업종들이 딱 두 개입니다. 반도체하고 인터넷. 그래서 이 두 업종들이 한번 팡 튀어준다면 좀
그때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순환매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순환매 대응에 있어서도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지 심리가 살아 있어서 2,300, 2,400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순환매가 가능한데, 만약에 3분기 실적 시즌까지 좀 삐끗하게 된다면 시장은 좀 레벨 다운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식들까지도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을 지금 막 낮추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그냥 우리의 기대치가 낮아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주가는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일지, 선반영이라는 이유로, 그쵸. 아니면 이 꺾어진 기업 실적에 맞춘 실제 기업 실적 확인하는 발표를 통해서 더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될지. 그게 3분기 실적 시즌인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시즌.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실적 시즌은 예상보다 좋긴 어렵다. 10월. 네, 10월 달에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서 10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나오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 들어갈 텐데,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22년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239조, 240조에 근접했던 게 223조, 220조 초반으로 내려갔고요. 23년 이익 전망은 267조까지 됐던 업종 이익 전망이, 영업이익 전망이 지금 240조예요.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3분기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 9.4%고요. 4분기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 8.0%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하고 23년 이익 전망의 격차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이때 5월 중순만 하더라도 이 둘 간의 격차가 한 30조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16조,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딱 3개월 만에. 확 내려갔네요. 네, 2023년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자,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조금 삐끗하게 된다면 23년 이익 전망이 더 내려가면서 내년 기업이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 뭐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통화는 딱 하나, 달러밖에 없습니다. 위안화 대비 원화 흐름들도 쫙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2개 분기 연속 강세로 반전이 됐고, 엔화하고 유로하고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강세고요. 그렇게 보면 환율 효과가 더 세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죠, 경기. 경기가 부진한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최근 흐름들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요 그림이긴 하거든요. 환율,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운임료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PPI는 살짝 꺾이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투입되는 원자재 비용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대로 원자재든 운임료든 이런 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3분기 때 걱정하는 그림은 시클리컬까지도 조금 꺾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이게 2022년 영업이익 전망이 한 달 전 대비 3개월 전 대비 변화율인데요. 뭐 호텔 레저, 뭐 소프트웨어, 화장품 의류, 뭐 건설, 반도체, IT 가전 이런 업종들이 안 좋은 건 다 아실 텐데, 문제는 화학하고 철강이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유가가 떨어졌는데 더 좋아질까? 그런 고민들도 하는 거죠. 그리고 23년을 보시면 좀 더 뚜렷한데요. 뭐 반도체 업종 확 내려갔다가 조금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림인데, 문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화학하고 철강이 꺾였는데 23년 이익 전망에서는 운송까지 꺾여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실적을 잘 버텨줬던, 실적 전망을 이끌어왔던, 그래도 더 빠지게 만들어줬던 업종까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3분기 실적 시즌을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IT 이런 쪽들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도 IT 수요, 그러니까 경기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IT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게 된다면 이익 전망은 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이익 전망이 떨어졌던 업종 플러스 지금까지 잘 버텼던 업종 시크릿컬까지 꺾이게 된다면 3분기 실적은 조금 더 경계감을 높이고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던데요. 뭐냐면 이제 매출은 줄겠지만 네. 이 환차, 네, 환차익. 예, 환차 때문에 판매 단가가 높게 형성이 그쵸.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쌤쌤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 기업 실적이 크게 나빠지진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네. 변수다라는 분. 그거를 확실하게 발라내기 어렵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은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빨간색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 분기 평균 전년 대비 변화율이거든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원달러인데요. 보시면은 더 올라가긴 했지만 2분기 때 확 튀어올랐던 것보다는 좀 슬로해지는 그림이죠. 그리고 위안화 대비 원화 흐름들을 보면은 쫙 약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꺾이고 있거든요. 원화 약세, 환율 효과가 좀 약해진다는 의미고요. 요 밑에는 뭐냐면은 유로하고 엔하고 원화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유로 대비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서 강세폭이 확대되고 있고 엔 대비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서 강세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다. 근데 미국의 수출 비중을 보면 15.8%, 중국은 23%, 유럽은 13%, 일본은 4.5%가 본다면 환율 효과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효과가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2분기까지는 어떤 그림이었냐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수출 금액은 꾸준히 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수출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P 곱하기 Q 효과에 있어서 Q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P의 효과도 더 세지지 않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응,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 알았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까 물론 이제 현금 30% 네. 이상은 좀 확보를 해놓자. 그리고 지수 2050선, 그러니까 2100선 근처에서부터는 이제 매수를 시작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가 결국은 또 문제가 네.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이제 마지막에 이 랠리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라도 좀 반등한다면 지금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어쩌면 또 따라붙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가 매수, 네. 물타기 하거나 요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될 때로 네. 가야 된다. 네. 그럼 그 이후에 2100선이 왔을 때 사야 되는 주식은 어떤 섹터, 어떤 주식이냐? 이런 기존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조이방원? 아니요. 태조이방원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수가 안 될 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주도주가 아니죠. 그냥 테마주다. 네. 순환 매장에. 네. 순환 매장에서 이슈성으로 좀 움직이는 건데 그 안에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2차전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인터넷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상승할 때도 시장을 이끌어왔던 업종, 그러니까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승할 때 시장을 이끌어왔던 업종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익 변화 그림들을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최근 실적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업종들을 보면은 이 업종들이 여기 보시면은 23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반도체, 뭐 화학 2차전지가 좀 포함되어 있고 IT가 전에도 2차전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전 이 업종들이 실적 전망에 있어서 바닥을 먼저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가장 안 좋다라고 하는 네. 것들이.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시클리컬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막 꺾이는 흐름이고, 이 업종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먼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은 뭐 IT, 자동차, 인터넷 이런 쪽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보게 된다면 뭐 공급망 재편이나 아니면은 국가별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방산 플러스 항공우주 쪽 좀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화학주 이제 사실 지금 가장 안 좋을 때라고 하잖아요.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업황도 안 좋고. 근데 오히려 화학주 같은 이 시클리컬, 뭐 철강도 그렇고 이 가장 안 좋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지면 팔아라. 근데 지금은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라서 아, 바닥이 아니라 바닥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비는 아직까지 높은데 제품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스프레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경기가 미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충격으로 쇼크가 있었을 때 경기 부양 정책 세게 쏟아부었는데 한번 반등 나오고 다시 안 좋아지는 그림. 이렇게 본다면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아직은 더 긴장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현금 보유, 웬만큼 좋은 주식이 보인다 해도 네. 지금은 좀 매수를 참아야 될 때다. 자제하자.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0선 근처에 오게 된다면 네.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 1, 4분기 중에 놓을 수 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내년 1, 2, 3월 중에 네. 그리고 좀 더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말 내년 초에도 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자. 근데 이게 언제 온다라는 시점보다도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2100 밑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PER이라고 하죠. 밸류에이션 조정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익 전망이 6월 말,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기 직전 대비 한 14%, 15% 정도 더 하락하면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좀 매칭을 시켜보면 2050선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라서 밸류에이션도 하단, 이익 전망도 충분히 낮아진 상황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지수대고, 또 하나는 한번 지표를 HTS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200월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월 이동평균선이 지금 2000선 초중반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지수대냐면 2003년에 카드 사태 때 팍 흔들렸다가 급반등을 한 다음에 200개월 이동평균선에서 한 4개월 정도 지지력 테스트한 이후 2007년까지 쫙 올라갔고요. 금융위기 때 확 부러졌지 않습니까? 200개월 이동평균선에서 딱 지지받고 확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200개월 이동평균선이 174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그게 언더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회복하면서 다이렉트로 3000을 가는 그림을 만들어줬던 분기점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200개월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000선 초중반에서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언더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레벨에 대한 고민들은 2100을, 그리고 그 밑이라면 어느 정도 랍바텀이구나, 그보다 내려간다고 한다면 좀 언더슈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00 정도면? 네, 2100, 2050선 그 사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이야기고, 네. 또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또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이렇게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참 어렵네요. 저도 작년 10월부터 되게 베어리시한 전망을 많이 말씀드렸고, 올해 3월, 4월 달에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꺾었는데,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보여줘 왔다라고 하는 연은까지도 계속적으로 스탠스를 바꿔가면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잡는 게. 잡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과거 같으면
이미 인플레이션은 좀 잡히고 경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시점인데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수도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큰 방향성 자체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잘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저 인플레이션도 못 잡으면서 금리만 올리고 있다. 네. 연준에 대해 네. 비판하는 그런 그 금융계 인사들이 점점 하나씩 늘고 있더라고요. 많고 있죠. 그리고 최근 보면은 유가는 솔직히 말하면 연준이 통제하는 건 할 수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처럼 수요단에서의 변화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연은은 더 매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 나오는 어떤 글로벌 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에너지 문제.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었다. 너무 많이 풀렸다. 네. 그래서 임금도 많이 올라왔고. 하긴 뭐 미국의 서머스 전 재무장관부터 이건 너무 무식하게 많이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비판을 했었잖아요. 미국 내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위기가 벌어졌을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풀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돈을 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람들 지갑에 돈을 꽂아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의 힘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들을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미 유동성을 좀 통제하려는 움직임들도 있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제를 하기는 있지만 그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거를 내리고 싶어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그림이라서 아마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보다도 당분간은 물가가 확실하게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파적인 쪽에서 후퇴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환경이 네, 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자꾸 시장에 대한 생각을 우리도 이제 자꾸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